2020년 3회 기출 문제입니다. 심리학 개론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의 예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191-2번 문제 차이점을 꼭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인지 부조화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비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인과 다르게 비정상. 그러면 제 2019년도 일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인지 부조화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로 옳은 걸 찾으라고 하니까 인지 부조화로 옳은 것이니까 비정상을 찾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인지 부조화 이론의 예로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비정상이 아닌 걸 찾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정상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예, 그게 2019년도 그 1의 2번 문제와 지금 문제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정상인 걸 찾아봅시다. 이거는 뭐 앞에도 했지만 이건 페스팅거와 칼 스미스의 그 연구 이론이죠. 이러한 일을 하고 1,000원을 받은 사람이 2만 원 받은 사람에 비해 그 일이 재밌다고 생각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비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렬히 사랑했으나 애인과 헤어진 남자가 떠나간 애인이 못생기고 성격도 나쁘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비정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빵을 10개나 먹은 사람이 빵을 다 먹고 난 후 자신이 배가 고팠음을 인식한다. 10개나 다 먹었는데 내가 엄청 배가 고팠었구나. 요거는 이제 정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암미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 친미적인 발언을 한 후 친미적 태도로 변화되었다. 갑자기 싹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이것도 비정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인지 부조화 자체를 그냥 다른 걸 떠나서 이게 비정상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상을 찾는다. 참 문제를 이해를 우리가 바로 좀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191-2번 문제도 한번 참고로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마음에 용납할 수 없는 충동들에 의해 야기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뭐 이것은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게 바로 방어 기제죠. 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방어 기제라고 해서 뭐 방어 기제는 성화라든가 뭐 대치 반동 형성 이런 것들 무수하게 지금 앞으로 또 앞에서 다뤘기도 했지만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요. 뭐 방어 기제 문제는 한 두 문제 정도 전 과목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단기 기억의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것은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익혀야 되겠죠. 단기 기억 용량은 5개에서 9개입니다. 단기에. 그러면은 이 5개 내지 9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보면 되겠죠. 플러스가 될 경우는 9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5개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심리학의 연구 방법 중 인간의 성행동을 연구한 킨제이와 한때 이게 킨제이 보고서라고 해서 세상을 한번 떠들썩하게 했죠. 뭐 이런 민감한 내용을 말이죠. 이게 연구를 통해서 이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의 동료들이 남성의 성행동과 여성의 성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것은 무엇일까 했는데
실험을 했을까, 검사를 했을까, 설문조사를 했을까, 관찰을 했을까? 제가 해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1, 2, 4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그 성행동, 엄밀한 이 행동을 실험을 한다, 뭐 검사를 한다, 관찰을 한다, 이거 다 문제가 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답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표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이 연구자가 모 집단의 모든 성원을 조사할 수 없을 때 표본을 추천한다고. 이렇게 조사하는 건 사실상 어렵죠. 많을수록 집단의 인원이 많다라고 하면은 모 집단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표본은 모 집단의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떤 단추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 표본을 모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소속이 돼야 되지. 여기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다른 어떤 집단에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관계없는 이런 집단에 이렇게 이 안에 모 집단의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는 말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3번 표본의 특성을 모 집단에서 일반화하기 위해 무선 표집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무선 표집 방법은 우리가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 등등 해서 무선 표집을 일반적으로 쓰죠. 4번에 표본 추출에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집 오차도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많이 뽑아야 표집 오차가 줄어들겠죠.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시험 성적이 20점과 90점 두 명만 뽑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75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많은 인원을 뽑을수록 이 갭은 줄어들겠죠. 표집 오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중 보존 개념이 획득되는 시기는 했습니다. 이게 191-15 할 때 이렇게 했죠. 피아제에 나오면은 대감이 이 구보를 한다. 대감 구보 이렇게 한번 힌트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대상 영속성은 대감, 감각 운동기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에는 보존 개념이 획득된다. 왜 이러냐면 이게 물론 딴 시기도 물론 전혀 없는 거죠. 이 두 개가 주로 출제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대상 영속성이 아니고 이번에 보존 개념이니까 구보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 조작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7번 문제입니다. 생후 22주 된 아동들은 사물이나 대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이를 나타내는 것은 교묘하게 20년도 3에는 피아제 문제가 연거푸 나와버렸네요. 일단 대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대상 영속성이죠. 대상 영속성. 네, 그러면은 대감이니까 이게 이제 바로 대상 영속성이에요. 대상 영속성. 대상 영속성이 되고 딴 거는 굳이 일부러 취급할 필요 없습니다. 보존 개념은 구체적 구보니까 감각키고 참고로 말이죠. 22주라고 하면은 이게 피아제로 보면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느냐면은 0세부터 22세가 감각 운동기입니다. 22주를 4로 나누면 4, 5, 5개월, 생후 5개월 정도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5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감각 운동기 되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상영속성 감각 운동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7세까지가 이제 전조작기고 12세까지가 구체적 조작기가 되고 12세 이후부터는 이제 형식적 조작이라고
조작 기록에서 뭐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뭐 기억을 다 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그러나 뭐 이런 정도만 참고로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통스러운 상황을 추상적이고 지적인 용어로 대치함으로써 그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방어 기제는 방어 기제 종류는 도표가 191-72의 도표가 있지요. 이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지적인 용어로 대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지화입니다. 자기의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어떤 이론, 통계, 논리 이런 걸로 가지고 뭐 이러니까 하면서 이런 표현하는 게 아는 척하는 용어, 지적인 용어, 주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지화는 지적인 용어로 대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9번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원래 CS 하면은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나오는 말이죠. 조건 자극입니다. 조건 자극. 이게 말하는 파브로프의 게시름에서 말하면은 바로 종소리입니다. 종소리. 종소리. 그 다음에 종소리 나고 나서 음식을 주죠. 처음엔 종소리 가지고 침을 안 흘렸는데 종소리를 CS를 주고 나서 조금 자극을 주고 나서 바로 음식을 주니까 침을 흘리더라. 나중에는 어때요?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더라. 이게 이제 유명한 고전적 조건 형성의 파블로프의 침샘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 원래 CS와 유사할수록 조건 반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학습의 원리는 이게 바로 일반화입니다. 앞에도 한번 일반화 간단히 말씀드렸죠.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 사람 같으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해서 이런 것이 일반화 비슷하죠. 자라고 소뚜껑하고 얼핏 볼 때 이런 것이 되고요. 변별은 말이죠. 둘 이상의 자극을 서로 구별하는 것으로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서도 조건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례로 든다면 우리가 강아지 같은 경우에 강아지 이름을 누가 주인이 부른단 말이죠. 그럴 땐 잘 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그 음성을 비슷하게 흉내내도 잘 안 와요. 이런 것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왜 부르는 이 자극이 왜 반응을 안 할까? 우리가 이제 자극을 이제 SR 반응, 자극과 반응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강아지도 뭘 한다는 것입니까? 이걸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변별이라고 합니다. 어, 변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일반화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획득이라는 말 또는 습득이라는 말은 이게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조건 작업과 무조건 작업이 연합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정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 번 했다라고 안 되지. 한 번 종소리 치고 음식을 주었다라고 해서 침을 흘리는 게 아니고 종소리만 듣고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액득 또는 습득이라고 하고 속어는 그야말로 없어집니다. 잘 이렇게 일정한 반응에 강화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에 해당 반응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속으라고 합니다. 훈련 받았던 게 이제는 제대로 이제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것을 이제 속으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10번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여기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나요 반드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전적 조건 형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거든요. 하나씩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빈번하게 짝져지면 이렇게 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할 때는 우리가 혼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파블로프의 개 침샘 실험에서 조건 자극을 종소리라고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둡시다. 종소리.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은 음식물입니다. 먹이, 음식, 먹이. 음식보다 뭐 개니까 먹잇감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조건 자극이고, 먹이는 무조건 자극이 왜 이게 무조건 자극이냐면 목적이 침을 흘리는 거잖아요. 먹이는 갖다 주면은 종소리 없더라도 원래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침을 흘린다 이것이 침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소리는 뭐냐면은 종소리만 듣고 침 원래부터는 안 흘리거든요, 침을. 근데 이거를 종소리만 듣고도 뭐냐면 침을 흘리게 만드는 게 이게 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종소리와 먹이를.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자극을 종소리, 그다음에 무조건 자극을 뭐냐면 먹이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 종소리와 무조건 자극, 음식, 먹이가 빈번하게 짝져지면 조건 형성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해서 고전적 그 연합의 원리가 이 빈도가 어느 정도 빈도가 아까도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에 선행하는 경우에 무조건 자극은 뭐냐면은 먹이라고 했죠. 먹이를 조건 자극에 선행한다는 것은 먹이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종소리를 친다. 이럴 때 조건 형성이 더 잘 일어난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이미 침을 흘렸는데 종소리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의 원리입니다. 시간의 원리가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앞서 보면 193-78분에 했을 거예요. 첫째는 뭐 시간 원리는 일단은 조건 자극이 딱 멈췄어. 종소리가 여기서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193-78번은 약 10초 후에 먹이를 줬다. 이렇게 되죠. 10초 후에. 그러니까 요게 어떻습니까? 요 사이가 늦죠. 요것을 뭐냐면 흔적 조건 형성, 흔적만 남아. 이제 요때 음식이 먹이가 올 때는 종선의 흔적만 남아 있다. 이걸 흔적 조건 형성이고요. 그 다음에 종소리가 이렇게 있죠. 종소리가 있는데 종소리가 아직 사라지기 전에 아직 종을 치고 있는 도중에 뭐냐면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차이가. 요것을 우리가 지연이라고 합니다. 조금 늦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소리가 먼저 오고 이렇게 줄 때 이걸 이제 지연 조건 형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연 조건 형성이 제일 이게 연합이 효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흔적 조건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했던 걸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종소리와 똑같은 동시에 이렇게 줍니다. 여기 종소리가 울리고 동시에 똑같아요. 동시에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동시 조건 형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후향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2번이에요. 이걸 우리가 역행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잘 안 되겠죠. 왜? 이것은 음식을 먼저 줍니다. 이 밑에 게 음식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종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종이 먼저고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음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종이 나온다. 종소리가 난다. 이것을 뭐 역행이다 또는 후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무조건 자극이 음식물이 조건 자극 종소리보다 먼저 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오는 경우 조건 형성이 더 잘 일어난다? 아니다 이것입니다. 요것을 제가 좀 뭐 말을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가끔 나옵니다.
이게 지연 조건 형성이 있고 흔적 조건 형성이 있고 동시 조건 형성, 역행 또는 후양 조건 형성이 있을 때 어느 게 조건 형성이 제일 좋은가? 예, 지연 조건 형성이 제일 강도가 강하다 이런 뜻이겠죠. 뭐 우리가 예, 강화 계획도 보면은 변동 비율과 그다음에 고정 비율, 그다음에 변동 간격, 그다음에 고정 간격 이런 식으로 강화 계획의 강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봅시다. 조건 형성이 소거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조건 자극이 주어지면은 여전히 조건 반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지나도 이게 완전히 소거가 되지 않고 소거된 후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걸 이제 자발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회복이 또 되고요. 그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작업이라도 조건 작업과 유사하면 조건 반응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을 우리가 참고를 하시고 2번 내용과 이 관계, 시간의 이런 거는 시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빈도의 원리도 있고 그래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계속적 강화보다는 부분 강화가 소고를 더욱 지연시킨다. 요것도 이제 보면은 맞는 얘기죠. 꾸준하게 해주는 것보다 이게 가끔 해줘야 오히려 오래 간다 이런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부분 강화 같으면은 변동 간격이라든가 이게 되겠죠. 고정보다는 변동, 계속은 뭐 고정이라고 보고요. 고정 비율 계획보다는 변화 비율 계획이 속을 더욱 지연시킨다. 똑같은 비율이라도 변화가 더 효과가 크다 이것이죠. 강화가 지연됨에 따라 그 효과는 감소합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어떤 행동에 대해 돈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는 것은 1차 강화물이다 했는데 이거 1차 강화물이 아니고 이건 2차 강화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20년 이제 그 20번 문제 보면 뭐냐면 그 일반 강화 일반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적 강화인 거기 보면 1차적 강화물은 말이죠. 그 자체로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준다든가 뭐그 준다든가 이런 거 이것은 그 자체로 그냥 강화가 돼요. 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건요. 근데 2차적 강화물은 뭐냐면 같은 이렇게 음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뭘 주더라도 그때 칭찬을 하나 해준다. 어, 관심을 가진다. 뭐 사랑을 표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줄 때 이게 또 강화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칭찬이라든가 여기 있습니다. 관심, 승인, 애정, 타인의 복종 뭐 도는 여기 요거도 요건 빼는 게 오히려 더 혼란이 없을 겁니다. 칭찬 등 이렇게 줄 경우에는 요런 것들은 뭐냐면은 원래 어떤 물건하고 해서 2차적으로 강화 준다 해서 이런 것을 2차 강화물이라고 칭찬, 칭찬을 하거나 뭐 딴 거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도 돈 주면서 칭찬하는 것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은 어떤 경우 돈 자체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칭찬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거는 뭡니까? 앞에 해줬던 물건하고 저절로 강화되는 기분 좋은 거하고 칭찬 보태면 쉽게 말하면 더 효과가 상승 효과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2차적으로 강화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 강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거는 201-20번 문제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12번 문제입니다. 현상학적 성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현상학적이라고 해서 이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현재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보이는 여기 상황도 되고 뭐 현재 어떤 자기 존재도 되고 이 현재입니다. 현재 보이는 상황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현재. 그래서 뭐 현상주의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현상학을 뭐냐면 관점에서 뭐냐면은 어떤 그 심리 이론을 그 발표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뭐냐면은 로저스입니다. 로저스. 현재를 중시하는 이런군요. 인간 중심의 로저스. 그다음에 실존주의의 얄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 더불어 통칭적으로 해서 현상학적 그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그런 이론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이 반발로 생겨났고 그다음에 현상학적 이론에 대해서 참고하는 것은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현상학은 뭡니까? 현재를 중시한다 이게 보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행동을 결정한다. 이 인본주의 개념이 여기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개인의 주관. 세계관에 대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지각을 현 상황을 바로 그 현재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린 시절의 동기를 분석하기보다는 앞으로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했는데 앞에 거는 맞는데 현재 어떤 일이 발생할까 현상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둔다니까 요 말이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가 되겠죠.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입장과 자기 실현을 강조하는 자기 이론적 입장을 이렇게 포함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 찾는 거는 하여튼 미래가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초점을 두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극 추구 성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만만치 않은 이론, 까탈스러운 이론이 나왔네요. 이거 보면은 아이젠크는 자극 추구 성향에 관한 척도를 제작했다. 아이젠크는 세계 특별 이론인데 여기 자극 추구는 주크만입니다. 여기 보면 주크만이라고 했죠. 주크만이 자극 추구 성향에 관한 척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제하는 체계에서의 흥분 수준이 낮아진다는 주장이 있다. 요걸 좀 이해하려면 요걸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이 노르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부신샘에서 분비되는 뇌인지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자,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보통 스트레스라고 여기는 경험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건 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노르에피네프린의 통제 체계에서 아주 낮은 흥분 수준을 나타냅니다. 일반 사람처럼 스트레스나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노르에피네프린을 통제 체계가 아주 잘 조절해서 흥분하지 않고 낮은 흥분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격 특성이 일부 신체적으로 유전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된다가 아니고 주크만은 이게 유전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틀렸고 내향성과 외향성을 구분하는 생리적 기준으로 사용된다. 내향성, 외향성, 뭐 신경적 이런 쪽으로 세 가지 특질로 구분한 게 바로 이 아이젠크입니다. 아이젠크. 그래서 이 내용들이 조금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이런 것도 다 앞에 다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게 또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익혀 놓으면은 뭐 정 안 되면 그래요. 이론을 잘 모른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이라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구나. 이런 자극 주구 승량 나오면은 그 두 가지 방법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14번입니다. 전망 이론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만만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그냥 의미 없이 읽는 것보다는 전망 이론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전망 이론은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해서 오히려 불균형을 선호한다 이 말이거든요. 한번 요거는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이 글을 보면서 합시다. 괜히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기 위해 더 기꺼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뭐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가 월세를 300만 원 돌려받는 것과 도박을 해서 400만 원을 획득할 80% 확률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보다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상가 월세 3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공공기물 왜 이래 오타하면 공공기물 훼손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과 도박 단속에 걸려 400만 원을 벌금을 내야 하는 80%의 확률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확실한 손실보다는 잠재적인 높은 손실, 즉 도박 단속에 걸려 4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어떤 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안 걸리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위험에서의 불균형 선언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손실을 피할 수 있다면은 위험을 더 감수하지만 손실을 피할 수 있다면 손실 상황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얻는다고 기대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 안전한 길로 이렇게 선택한다. 이 전망입니다. 손실에 대한 전망인가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전망인가 하는 게 이게 바로 전망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람들은 잠재적인 손실을 평가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고 손실을 평가할 때는 위험을 감수를 하고 잠재적인 이익을 평가할 때는 위험을 피하는 즉 안전한 길을 선택한다. 이것이 이제 전망 이론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4번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1번은 이제 가족 유사성 이론이고 3번은 번복이 이론이고 4번은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액세서리로 나온 내용이고 제가 중요한 기준은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 기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런 말이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여기 1, 2, 3, 4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먼저 개념을 정리하면은 더 좋습니다. 괜히 혼돈을 당하는 것보다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 실험에서 그 독립 변인과 이제 종속 변인 이 내용을 우리가 익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로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낼 때는 항상 그래요.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반드시 인과관계는 아니겠죠.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독립 변인은 실험 처치와 같은 의미, 실험으로 이제 통제 조작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예를 들자면 그거죠. 말이 하나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 한다. 그러면 말이 하나를 통제해서 얼마일 때는 학습 기억량이 어떻고 이렇게 할 때 말이 하나를 투여하는 것은 독립 변인이고 그 결과 변하는 이 기억 양은 이게 이제 종속 변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쭉 결과, 실험 결과가 이게 우연이 아니고 실험 결과, 독립 변인에 의해서 나왔다.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실험을 통해서 실험 처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실험이 나와야 됩니다. 통계적이라고 하면은 그냥이 아니고 어떻게든 실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실험 결과가 우연이 아닌 실험 처치. 실험 처치는 뭡니까? 독립 변인의 처치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 실험 결과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분석 아니고 유의미하다는 것은 실험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3번의 실험 결과가 통계적 분석 방법을 써서 나온 것이다. 이거는 좀 딴 초점이 안 맞는 내용입니다. 실험 결과가 통계적 혹은 확률적 현상이다. 뭐 이런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주세요. 반드시 실험 처치에서 나왔다.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16번 문제입니다. 손다이크가 제시한 효과의 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손다이크 효과는 우리가 193-13번에 한번 다뤘죠. 고전적 조건 형성, 도구적 조건 형성, 시행착오 학습, 문제 상자였는데 손다이크는 말이죠. 시행착오 연습, 그 다음에 효과의 법칙, 또 문제 상자, 이제 비둘기 상자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도구적 조건 형성입니다. 도구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손다이크, 뭐 스키너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도구적 조건 형성. 이거 도구적 조건 형성을 다른 말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만은 도구적 조건 형성이지 고전적 조건 형성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방어 기제 중, 방어 기제 자주 나옵니다. 성적인 충동이나 공격성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표현하는 것은 이거 해설 안 해도 되겠죠. 앞에는 주제어가 나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사회적으로 어, 바람직한 이런 걸로 여기는 뭐 성적 충동 이런 것을 뭐냐면은 화가로 보통 이렇게 또 나오고 공격성을 뭐 권투 선수 뭐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승화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기억 유형 중 정서적으로 충만한 중요한 사건을 학습하였던 상황에 대한 명료하면서도 비교적 영속적인 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답은 성광기억이에요. 성광기억이에요. 언제 생각하더라도 성광처럼 번개불처럼 아주 어때요? 환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기억을 우리가 성광기억이라고 합니다. 어, 암묵기억, 구성기억, 외형기억 이걸 한번 의미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선관기억은 중요한 사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자세하고 명료하게 되살아나는 기억입니다. 어, 물론 거기에는 정서적인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 있을수록 더 또렷하겠죠. 암묵기억은요, 암묵적으로, 즉 무의식적이고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접근이 잘 안 돼요. 우연적이고 비의도적인 기억입니다. 예를 들면 절차 기억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전거 탈 때 뭐 어떻게 안 넘어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절차 기억입니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수영을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외형 기억, 우리가 암묵 기억과 비교되는 게 외형 기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인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화 기억, 일상생활의 기억과 의미 기억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이런 것을 외현 기억이라고 하고, 구성 기억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명백한 기억으로 기억된 내용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용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 사이의 일을 자기가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구성을 해서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이에는 자기는 몰라도 여기에 어떨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구성 기억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19번 문제입니다. 척도와 그 예가 올바르게 짝지어지면서 이 척도의 종류 네 가지는 나오죠. 명사등비가 나옵니다. 자, 올바르게 짝지은 명명척도는 운동성수 등번호죠. 이거 자체로는 우리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항상 단순한 거냐, 그 다음에 서열 순서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간격을 나타낼 수 있느냐, 아니면 비율을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순한 것은 명명척도, 서열척도, 간격이 나타날 때는 간격이 같아서 등간척도, 그 다음에 비율까지 나타나면은 이게 비율척도 이렇게 보거든요. 운동선수는 단순한 등번호는 순위 이런 걸 모르죠. 그래서 단순합니다. 무슨 운동선수 등번호를 뭐 실력 순으로 매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자기가 선호하는 번호를 해줍니다. 누가 뭐 100번 등번호 100번 야구 선수 그럼 그 팀 중에서 이 사람이 순위가 100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서열측도 그 요건 맞네요. 온도계로 측정한 척도는 온도계는 알다시피 간격이 일정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온도를 측정한 거는 간격이 같기 때문에 등간 척도에 해당이 되고 성적에서 학급 차이가 나면은 성적에서 학급의 몇 차이가 나면은 순서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서열 척도가 되겠네요. 서열 척도. 비율 척도는 지능 검사로 측정한 지능 지수도 요거는 지능 지수가 말이죠. 간격이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라든가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요것도 어디에 들어간 등간 척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명명척도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91-19번 문제는 이제 절대 0점, 의미 있는 0점과 그 다음에 임의 0점 이런 거 표현이 있었죠. 근간 척도는 임의 0점입니다. 임의로 정해 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온도가 0도라고 해서 실제 0도라고 하는 건 아니죠. 온도가 임의로 그냥 사람들이 정해 놓은 것이고 키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절대 0점 키가 마이너스 1cm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비율 척도는 절대 0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의미 있는 0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여하튼 척도의 명사 등비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기왕 자주 나올 거 미리미리 가능하면은 내 것으로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나타내는 발견법은
사람들은 한 상황의 확률을 그 상황에 들어있는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의 강도에 근거하여 추정한다라고 해서 관련을 맺었다라고 해서 답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나오면 답 배우는 방법은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인과성 발견법이 됩니다. 그래서 딴 거를 간략히 하면은 사건들 인과성 발견법은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의 정도에 판단하는 것이고 대표성은 그 말로 어떤 대표되는 걸 보고 가용성 발견법은 가용성 어림법이라고 하는데 이 가용성 발견법은 조금 이해를 해놔야 혹시 다음 문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하나의 오리, 사람이 하나의 오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가용성 발견법. 나도 모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사건의 가능성을 자기 기억하고 있는 가용성에 긴 거예요. 자기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쪽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추정하는 방법으로 사례들이 쉽게 마음에 떠오르면 그러한 사건이 흔하다고 가정하게 된다. 즉 이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확률 추론 과정의 오류다라고 해서 여기 확률 추정하고 같이 관련이 된 겁니다. 이 속에 뭐 예를 들자면은 유달리 주변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죠. 이런 주변에 툭 하면 누구는 교통사고 당했다. 이걸 많이 당한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제보다 높게 판단합니다. 주변에 전부 다 교통사고, 딴 지역에 사는 사람도 교통사고 많을 거야. 그 외의 사고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특정 사건을 지지하는 사례들이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경향을 뭐냐면 가용성 발견법 또는 가용성 어림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새로운 뭐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다 이게 앞에서도 나왔던 것이고 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니까 이미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그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필기는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